제가 먼저 선생님의 양력과 선생님에 대한 말씀 전하기 전에 돌아가신 강신동 선생님의 출도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1936년 경남 통영에서 출생하시고 2021년 10월 29일 향년 85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참 확산되고 있을 때 돌아가셔서 경기도의 용인의 한 요양병원에서 가족들만 참석하는 그런 장례를 치렀습니다. 동료나 후학 제자들의 문상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선생님을 추도하는 특별한 자리를 한국문화인류학회가 이렇게 특별 세션으로 마련해 주셔서 선생님과 같은 학교에 저를 놓던 저로서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유족들을 대신해서도 감사 말씀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선생님을 추도하는 짧은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일동 고 강신표 선생님을 추모하는 묵념.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양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추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섭섭한 마음, 아쉬운 마음 누릴 수 없습니다만 일단 가능한 선생님이 늘 좋아하시는 방식으로 즐거운 자리가 되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선생님은 1930년에 경남 통영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식민지 조선에서. 불교 계통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서울의 경기중학을 오셔서 시골 학생으로서는 상당히 일찍 중심의 엘리트 트랙을 밟기 시작하셨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에 들어가셔서 학사 또 학부 과정을 마치시고 당시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이상덕 선생님의 조교를 하셨습니다. 그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그리고 미국 하와이대 인류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박사의 논문 The East Asian Culture is Transformation in the West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A cognitive approach to changing worldview among East Asian American in Hawaii. 하와이의 이주 아시아 사람들의 세계관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박사논문을 하셨고 계속 그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시작해서 서울여자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영남대학교,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지금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입니다. 한양대학교, 8번째로 인제대학교, 이 모든 학교에서 전임 교수를 하신 전무후무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이분이 살아오신 그 시대에 한국 학계에서 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이 한양대학교 교편 잡으시다가 인제대학교로 옮겨가신 그 덕분에 저처럼 별로 기회가 없을 뻔했던 사람도 인류학과의 교수로 이제 정년까지 했습니다. 이 선생님의 궤적은 사실 제가 일부러 선생님이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라고 그러는, 또 서울대학교라고 그러는, 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당대 그 지식 있는 선생님의 조교로 일찍 출세하셨던 과정을 얼마나 프라이드로 생각하셨는지, 또 중요한 본인의 아이덴티티로 생각하셨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동시에 그 이후의 궤적이 점점 더 주변 변경으로, 점점 더 지방으로, 신생학과로 위치를 늘 그렇게 두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서울교역대학교, 서울대학교는 없습니다. 오늘 강의하셨지만 이화여자대학교, 그리고 영남대학교에서 학과를 신설하게 됐던 영남대학교로 달려가셨고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지금 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한국학으로 대학원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거기가 인류학을 좀 해야 된다고 글로 가셔서 영남대학교에서 계속했으면은 아마 지금 추모 세션은 영남대학교가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로 오셨습니다. 여기가 문화인류학과를 새로 만든다고 해서 개척자십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인류학과를 버리고 인제대학교로 가셨습니다. 낙향을 아주 심하게 하셨는데 고향 남쪽 바다가 그리워서 가셨다는 게 본인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우리 학계에서 서울 혹은 중앙 중심 그 궤적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학계와 사람들의 경력의 상식이었던 그 시기에 본인이 자리 잡았던 곳을 과감하게 떨치고 또 새로운 곳, 새로운 곳을 개척하는 곳이라면 몸을 던지셨고 더 먼 곳, 더 주변 변방으로 가신 분입니다. 그분의 살아오신 삶의 한 중요한 특징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송도현 교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경력에서 좀 특이한 것은 한국문화인류학회 회장을 역임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 시카고 대학교 풀브라이트 연구 교수를 하셨고 바르셀로나 오토노마 대학 올림픽 석좌 교수를 하셨습니다. 일본 교토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개원 교수를 하셨고 타이완 다에 대학 국제객좌 교수를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저술은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적 민족지, 대대문화 문법과 한국의 문화전통 연구, 이 책은 바로 임석재 학술상을 수상하신 그 책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세계와 함께 나는 한국문화, 산공 강신표 올림픽 문화학술 운동이라는 저서가 선생님과 끊을 수 없는 올림픽 문화학술 운동을 기리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The Olympics and Cultural Exchange라는 공편 책이 있고요. 한국 사회학의 반성이라는 대단히 논쟁적인 책이 있습니다. 한국 문화 연구를 편집해서 내셨고 레비스트로스의 한국학과 인류학과 한국학이라고 하는 편저가 있습니다. 레비스트로스를 한국으로 초청해서 레비스트라우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을 한국 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본인이 스스로 전도사를 자청했던 그리고 자임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번역서로는 이것은 정년퇴임 하신 다음에 했던 번역입니다. 사회이동과 계급 그 멜로드라마, 미국 인류학자가 만든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 낸시 에이블만이 쓴 책은 선생님이 사모님과 함께 번역을 해내셨습니다. 누굴 위하여 무엇 때문에 나의 인류학 자서전이라고 하는 마가렛 미드의 저서도 함께 번역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레비스트로스와의 대화, 조지 샤르보니에의 저서를 공록해서 내셨습니다. 이것이 선생님의 저술과 번역서입니다. 선생님은 당대의 문화 무당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별명이 철학하시는 김용옥 선생님한테 가 있습니다만 문화 무당의 사실은 원조십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전통적인 혹은 제도적인 틀에서 벗어나고
뭔가 새로운 기운을 찾으려고 몸부림 시작하신 분입니다. 제가 추억하기에 선생님이 살아온 시절은 식민지 조선에서 해방돼서 자신이 몸담았던 그 모범생 국민학교 학생, 국민학교 학생의 그 일본의 국민교육으로부터 몸을 떨쳐서 탈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몸부림을 쳤고, 그리고 해방 후 격동기에 전쟁을 겪고 선생님의 청춘기, 사춘기는 피난 시절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보냈고요. 그리고 격동기에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별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를 뜻합니다. 실제로 이 시대의 지식인들에 대해서 우리 세대가 정말 공감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폐허 속에서 학문 세계를 지키고 버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대학원을 결심하기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게 정말 껍질만 입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그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했는지, 다른 똑똑한 친구들 다 사회적으로 나갈 때 자기가 그 이상범 선생님의 그 차가운 연구실을 지키느라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얘기하십니다. 선생님의 학문 세계를 논할 때, 선생님의 일생을 논할 때 강시표 선생님 한 분만이 아닙니다. 저 세대를 살았던 그 모든 그 학계 여러분들 선학들이 어떤 어려운 시절을 살았는지 우리들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유철인 선생님과 정동원 선생님이 그 강희표 선생님의 학문 세계에 대해서 또 그분의 살아오신 삶의 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유철인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전임 회장님입니다. 예, 그 추도사를 제가 써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글을 써가지고 읽는 거는 강시표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선생님과의 인연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걸로 요즘에 뭐 방송에서도 다 이렇게 듣고 메모만 좀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선생님 강의를 단 1시간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대 사회학과를 나와가지고 제 아내는 선생님 강의를 들었고,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강시표 선생님하고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아내하고 연애 시절에 강시표 선생님 강의를 듣는데 뭐 전통시장에 가가지고 뭐 필드워크를 좀 해서 그 강의 리포트를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명세희 인류학과 제가 1살 차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사람을 도와가지고 아현동의 시장 조사를 해서 그 과목은 집사람이 강시표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나중에 됐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하고 공통점이 꽤 많은데 감히 이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선 저희들하고 페북을 같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일이 같습니다. 참고로 10월 25일 양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되면은 근데 제가 먼저 선생님한테 생신을 축하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저한테도 같은 날이니까 생일 축하한다는 페북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제가 학부 다닐 때 제 1년 선배들은 강시표 선생님이 강의를 하셔가지고 이대까지 가서 강의를 들어가지고 제가 1년 후배로서 굉장히 부러워했고, 나중에는 이제 한참 한 5, 6년 후배들도 강 선생님 강의를 들은 후배들도 있었는데 저는 강의는 듣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 70년대에는 학부생들도 선생님들 세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제 은사님 댁에도 가는데
강식표 선생님 댁도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는데 강식표 선생님 댁에 가는 서울대 인류학과 학생들은 많지는 않았는데 속셈은 거기 가면 항상 이대 사역과 대학원생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누님들하고 노는 재미로 가고, 그다음에 결혼해가지고는 이제 제 아내가 제자니까 같이 몇 번 이제 미국 유학 가기 전에 갔는데,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당신네들이 인류학과하고 사회학과 커플 1호고 저보고 2호, 한국에서 인류학과 사회학과 커플 2호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항상 저랑 통화를 하실 때는 항상 제 아내 안부 꼭 전해라고 말씀을 잊지 않으셨던 그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석사를 마치고 왔더니 그때 한양대에 계실 때인데 저보고 강의를 인류학개론 강의를 반월이죠, 캠퍼스 지금 안산 캠퍼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통근버스 타고서 가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마침 학과 조교 선생님도 그 통근버스를 같이 타는데 수업하기 전에 아마 9시 수업일 거예요. 시간 강사한테 주는 수업이 다 그렇잖아요. 첫 시간 수업해서 개론 가르치라고 해서. 근데 이제 통근버스가 좀 늦게 도착해서 선생님 연구실을 안 들리고 바로 강의실에 갔어요. 근데 강의하는 도중에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무리 시간 강사지만 내 강의 시간에 허락도 없이 선생님이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시간부터 강의하지 말래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래서 이제 조교가 미리 강 선생님 저희 연구실 들으라고 한 건데, 제가 20대 때인데 그 당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양대 규정이 박사학위를 가지면 20대라도 강의를 할 수가 있지만 석사학위만 가지고는 30살이 넘어야, 만 30대가 넘어야 강의를 할 수가 있다고 해서 한 달마다 강사를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를 지급할 때는 주민번호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회계 재무 담당 쪽에서 이 사람 30도 안 됐는데 강의를 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양대에서 한 달치 1억세 못 쓰는 그냥 강사료 한 달 받고 그 강의를 강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우지는 못하고 제 강의를 대신 해주셨던 거고. 근데 사실은 제가 설날에 세배도 드리러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는 저희 은사님들이 주로 사회과학적인 인류학을 한다는 생각을 했고, 강식표 선생님은 인문학적 인류학을 한다고 제 어린 나이에 판단을 했고, 저는 취향이 인문학적 인류학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식표 선생님을 이제 멘토처럼 생각을 했는데, 또 인문학적 인류학을 하다 보니까 뭐 결국 제가 세계사 쪽으로 했지만은 필드웍이 약해요. 그래서 역시 나중에 송대영 선생님이 학문 세계를 말씀하시겠지만 그 필드웍을 그렇게 많이 안 하셨던 거고, 저는 이제 인류학과 너무 작으니까 학교 때부터 우리 은사님들 쫓아다니면서 필드웍을 이제 선생님들 쫓아서 갈 기회는 있었지만은 이제 강식표 선생님을 멘토로 생각하면서부터 저도 필드웍에 흥미를 잃고, 그 다음에 필드웍을 해도 필드노트를 잘 안 쓰고 다 머릿속에 자기 머리 온 줄 알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감히 선생님하고 저를 비교하면 90년대 말쯤에 스승의 날에 후배한테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손편지를. 근데 저한테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대학에 서울대지만 강의를 나가본 적도 없고 그러는데 그 편지 사연이 뭐 학회를 통해서 학회에서 발표나 뭐 토론할 때 그 과정에서 많은 거를 배웠다고 해서 스승의 날이 돼서 편지를 쓴다 해서 제가 그 제주라는 섬에서 그 편지를 보면서 야 이게 선생하는 맛인가 보다. 꼭 가르쳐야 선생이 아니라 누가 배우면 배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선생이 되는구나.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강식표 선생님을 멘토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결국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이제 신세타령이라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더니 그 당시까지 1979년도 논문인데 한국어로 된 신세타령에 대한 논문은 없고 딱 영어로 된 논문이 이제 하와이 대학의 그 한국학 연구소에서 나온 우리 이제 제1동포 문학에 대한 영어로 쓴 글인데 거기에 이제 신세타령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서 제가 박사 논문에 인용을 할 수 있어서 실제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뭐 이렇게 제가 이러이러한 연구를 한다든지 말씀을 하면 자료를 챙겨주시고 근데 이제 그 후에는 물론 저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뭐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시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문화인학회 때 무슨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 그거를 좀 자세히 써서 좀 보내줘봐. 그 아까 저기 전직 회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인류학회 회장을 하게 된 거는 단지 출석률이 지금까지 전무후무하게 가장 학회 출석률이 지금도 제일 높아서 이제 회장이 된 건데 어쨌든 그 학회 때 벌어진 일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록으로 그때는 별로 남아있지 않고 그다음에 학회 프로시딩도 그러니까 자료집도 제가 거의 다 가지고 버리지는 않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필요하시면 항상 달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임석작 수상을 받으신 책을 정병호 선생님이 소개를 했지만 그 번역서도 임석작 수상을 받았죠. 낸시 엘만 그 책도. 근데 그 선생님이 임석작 수상 받을 때 제가 학회장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하기 때문에 학회장도 임기도 2년이고 그래서 학회장을 맡으신 분들은 다 한 번씩 임석작 수상을 수상 이렇게 하는 영광을 얻게 됐는데 그 받으시고 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강 선생님이 너가 회장이니까 내가 받을 수 있었네. 근데 막상 그 상 받으시고 시상하고서 사진 찍는다 보니까 정병호 선생님, 김성래 선생님 다 같이 찍었는데 저는 찍지를 않았더라고요. 아마 이제 회장으로서 뭐 이런저런 일을 챙기다가 보니까 그랬던 말입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또 그 기억력과 자료 요청을 많이 하시면서 제가 학회장 할 때 지금도 회장님 이번이 몇 회 전국 학술대회인지 모르시죠? 예, 제가 학회장 맡고서 보니까 우리가 몇 년도 가을 뭐 이런 식으로만 쓴 적이 많아가지고 몇 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일일이 챙겨가지고 제가 학회장 할 때는 제 몇 회 한국문화인학회 전국학술대회라고 계속 썼는데 그 다음으로 가서도 그 다음이 이제 저기 정병호 선생님인데 그 횟수를 안 쓰셔가지고 다시 도루묵이 됐습니다. 근데 60회는 제가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도영 교수가 정말 명문의 오늘 발제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그 강 선생님이 학술대 횟수를 제가 찾으니까 너나 되니까 학술대 횟수를 챙긴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1년 선배 어느 분이 저한테 뭐를 부탁을 하면서 재주는 많은데 반쯤은 아웃사이더로 살아온 사람의 입장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딱 생각을 역시 강 선생님이 재주는 많으신데 반쯤은 아웃사이더로 살아와서 저하고 공통점이 굉장히 많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마지막 커뮤니케이션이 작년 9월 30날 제주도 책을 관한 책을 냈을 때 선생님한테 책을 보내드린다고 자택 주소를 이제 카톡으로 물어봐서 받아서 보내드렸는데 책을 받으셨는지 또는 읽으셨는지 받거나 읽으셨다면 당장 전화하신 분인데 그때 이제 응급실로 가실 때쯤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단독 조서를 낸 책을 선생님이 뭐 소식은 들었고 굉장히 좋아하셨지만 직접 실물을 못 보고 돌아가셨던 게 제일 아쉬움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그 선생님 학문 세계에 대해서 우리 학회에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전 세대의 산학들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학문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또 그 시대의 어려움을 어떻게 온몸으로 겪으면서 왔는지 함께 아우러서 이렇게 조망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프로시딩에 우리 저 학회 자료에 제일 앞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송도현 교수 나오셔서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발표할 시간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좀 고민인데요. 사실은 제가 원래 그 학회에서 발표를 할 때는 발표문을 읽는 방식을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발표문을 다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우리 그 다음에 또 분석대 학술사님들은 총회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쓰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한 달 이상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슬라이드를 보시고 글도 보시면서 거의 그대로 읽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는 글로 말한다. 강신표는 학자다. 한국문화인류학회 학술대회 중 글을 추모하는 세션에서 그 학문을 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글을 통해서 그 학문을 살피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연스럽다. 문제는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 강신표 교수 추모 세션에서 학술 발표를 맡아주면서 나는 두 가지 점에서 당혹감을 느꼈다. 첫째는 강신표에 대해서 학술 발표를 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발표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본 발표자 혼자만의 학술 발표를 맡게 되었음을 발견하고 나는 과연 내가 적합한 발표자인지를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전에 강신표가 발표한 글과 책들이 거론되기도 하고 또 그의 학문적 여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했던 많은 인류학자들 하만이, 한상보, 김광옥, 전경수를 비롯하여 한경구, 유철인, 이정덕, 윤택민 그리고 심지어 학생 시절에 이태주, 권숙인, 이계정, 박상훈, 한승민, 홍석준, 양용균 등등에 이르기까지 와 달리 나는 강신표와 학술적 토론을 하거나 진지한 비판을 교환한 경험이 없다. 그의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다. 내가 그래서 그의 글을 인용한 기억도 없고 그가 나의 글을 인용한 경우는 더군다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영향을 받아 자신의 공부 주제를 발전시켰다고 고백한 사회학계 우시라나 강신표의 한국문화 원형 모델에 대해 책을 낸 박정진 그리고 한국인의 문화문법에 대한 저서를 써서 강신표가 그를 반겼던 문화사회학자 정수복을 비롯한 사회사상 연구자들과 달리 나는 강신표와 학문적 관심을 거의 공유하지 않았다. 참고로 강신표 교수님의 가장 공을 들인 대대문화문법에 대해서 학문적 토론을 불꽃 튀게 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 유일하게 우시라 교수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강신표 교수와 맺은 유일한 인연이라면 그가 가르쳤던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에 그가 떠난 한참 뒤에야 부임해 일하게 된 후배 교수라는 점 그리고 가끔 한국문화인류학회 학술대회 자리에서 서로의 발표를 듣거나 복도에서 몇마디 인사를 교환한 것이 전부다. 한참 어리숙한 새내기 젊은 학교였던 내게 배선배인들은 거의 항상 정겹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두 번째로 당혹스러운 일은 이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강신표가 쓴 그의 저작들을 읽으면서 경험하게 됐다. 나는 그의 글들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논문과 책의 형태로 발표된 그의 생각은 사실 따라가기가 어렵고 머리가 아팠다. 개인적 차원의 일상적 경험들이 갑자기 세계의 보편적 원리를 밝히는 이론과 연결되게 됐다. 한국 문화의 정수가 공자와 맹자 사상인 논어, 대학 등에서 발견되다가 다시 신비주의적인 불교의 선종 사상이 연결되게 됐다. 은유의 미학이 때로는 한국의, 때로는 동아시아의, 그리고 때로는 인간의 보편적 신축 구조가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그의 글은 글의 형식 논리를 꽤 중요시하는 내 눈에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스스로도 표현한 바 있지만 강신표는 글쓰기보다는 말로 연행하듯 춤추듯 자신의 생각을 청중 앞에서 펼쳐내는 라이브 공연에 더 능한 인물로 보였다. 한 층에서 다른 층에 들러 때로는 도약하고 때로는
뛰어내리며 종횡무진 흘러가다 희미하게 옅은 손으로 끝나는 것이 다반사인 그의 글들을 밑줄고 읽어가면서 한숨이 절로 나갔다. 나는 후배 교수로서 단순한 의무감에 별 생각 없이 덜컥 그의 학문에 대한 학술 발표를 맡겠노라 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의 문화인류학자, 한국의 문화구조를 연구해온 인학자 강신표의 학문에 대한 이 세션 유일의 학술 발표를 맡은 이상 그것을 해야만 한다. 어쩌면 이 발표에서 나는 그의 학문이 갖는 중요한 가치를 기리고 존경의 뜻을 표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 진심으로 그를 추모하는 선후배 학자들과 동료들로부터 꾸지람과 걱정의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말이다. 그를 추모하는 학술대에서 그의 인류학 또는 인학 그리고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한국 전통문화의 구조와 대대문화 문법에 대해 나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학자로서의 그에게 범하는 가장 큰 결례일 것이다. 강신표는 학자고 학자는 학문으로 특히 글로 그 존재의 의미가 확인되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강신표는 무엇보다도 솔직한 것을 좋아했다. 강신표의 인지인류학과 한국문화구조이. 강신표는 자기 학문의 시작과 뿌리를 자신이 연구적으로서 인연을 맺은 사회학자 이상백 교수의 한국의 사고방식에 대한 연구 방법론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여기서 강신표는 사고방식이라는 단어가 곧 문화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여러 글들에서 거듭 자신의 문화 개념은 물질 문화의 행동의 표출 현상들에 대한 경험적 관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얘기했다. 즉 강신표는 문화 개념에 관한 자신이 관념론자임을 밝혔다. 그가 받아들인 문화 개념은 인간 집단의 일정한 의식 구조, 사고 방식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문법과 같은 것이다. 그게 문화라는 개념은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현상들 자체보다는 밑바탕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기본적 원리를 뜻했다. 강신표의 주된 관심사였던 한국의 사고방식은 곧 조선 전통문화고 등의 글에서 한국의 거의 변치 않는 문화구조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래 유행했던 민족성 연구와 맥락이 연결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며 새로운 민족국가 형성의 문화적 기초를 세우고자 목말라 했던 노력과 탐색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래 20여 년 동안 널리 퍼졌던 한국인의 의식구조, 한국 문화의 문법, 그리고 한국 문화의 원형 등을 찾고자 했던 일련의 사회사상 연구 또는 인지인류학적 성격의 문화연구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다. 강신표는 특히 자신이 추구했던 한국 문화의 심층구조 연구를 경험적 사회조선의 현장연구 중심의 민족지학과 대비시키고 있다. 젊은 시절 자신이 경험했던 여러 차례의 사회 현장 조사 작업들이 현장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 집중하는 것에 대해 그는 강력한 회의감을 표현했다. 그것은 한국인의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 그 사고 구조의 이해 없이는 단순한 숫자 놀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었다. 그가 사회학에서 문화 인류학으로 전공을 바꾼 것도 사회 현상 조사에서 문화 구조 연구로 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고백이다. 그가 문화 인류학자로 행한 연구는 이제 한국인의 사고 구조, 그 중에서도 저변에 불변하는 형태로 깔려 있다고 여겨지는 가장 기본적인 문법 원리를 찾는 것이었다. 여기는 1960년대 후반에 만나게 된 클로드 레비스토르스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 인류학이 강신표의 생각에 다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가 이야기하는 한국 문화의 심층 구조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그는 한국 문화의 밑바탕에 있는 의식의 기본 구조가 음양의 논리에 기초한다고 설명한다. 한국 문화의 기본이 음양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그가 사용하는 자료는 천자문, 논어, 대학, 중용 등 중국 유교 고전들의 언어 전개 방식이다. 예컨대 천자문이 시작인 하늘, 천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땅과 짝을 이루는 개념인데 이것은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라 나누어지고 대립하지만 동시에 상호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틀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음양 논리는 한국의 사고방식 저변에 어떻게 자리잡고 보여주기 위해 중국 고전서를 위해 조선시대의 중요한 유학자들은 퇴계 이론과 낭만 조식의 글들을 재료 삼아 거기에 이용된 음양론을 설명한다. 그의 음양 논리 이론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대대문화 문법이라는 다소 어려운 이야기로 발전한다. 그의 꽤 장황한 이야기를 단순히 정리하자면 강신표의 대대문화 문법은 레비스트로스가 인류의 보편적 인지구조라고 설파한 이론론적인 틀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그는 일단 한국 문화의 기본적인
인지구조 틀인 음향논리 이원론을 다시 세분화해서 이원론, 바이너리 세트, 공간, 스페이스, 시간, 타임, 그리고 변증법적 호혜, 디알렉티컬, 레시프로시티 네 가지 요소를 나타내는 영문 이니셜로 변형시켜 표현했다. 이 영문 이니셜의 배치가 대대문화 문법의 설명 공식이라는 것인데, 참고로 이 표는 강신도 선생님의 그 책들의 1980년대 초부터 해서 2000년대 마지막 체계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적 배경과 민족 문화의 공간적 무대에서 사람들이 행동하고 경험하는 내용들이 변증법적인 역동성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개되지만, 거기서 기존에 적용되었던 세계관과 인지의 틀은 표면적 변화를 겪으면서도 근본적인 기본 틀은 변하지 않고 지속되면서 문화 문법으로 계속 작용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기본적으로 그가 말하는 한국 문화의 구조적 특징인 대대문화 문법은 역사적 급변을 겪으면서도 쉽사리 변화하지 않는 구조다. 예를 들면 그는 지난 세기 한국이 겪은 경제, 정치, 서양 문화, 자본주의 등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발생한 사람들의 행동 양식 변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밑바닥에는 조선 왕조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세계관이 무의식의 양태로 여전히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세계관이 바로 대대문화 문법이라는 겁니다. 대대문화 문법이 중국 사상의 음양론의 틀에 의해 형성된 이유에 대해 강신표는 한국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자는 표의 문자라는 특성상 하나의 문자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의미의 해석 가능성을 안고 있는 문자, 언어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음양론의 상보적 짝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대대문화 문법의 범죄적 사고 형식은 이미 한자의 내재에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강신표는 한국인의 의식 구조는 한자 문화에 기반한 4대부 문화를 정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인의 의식 구조, 즉 한국 문화의 기본 문법으로 자리 잡는다고 말한다. 그러다가 그는 대대문화 문법이 동아시아 문화 문법이라고도 하고 중국 세계관의 구조적 원리라고도 이야기한다. 여기서부터 나는 그의 글을 잘 이해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일부에서 질문으로 제기된 불교 문화의 역할 그리고 샤머니즘의 비중에 대해서 강신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 이래 한자 문화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한 사회의 의식 구조를 결정하는 기본 틀은 평민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의 문화가 아니라 사회 주도층 혹은 지배층이 표준으로 제시한 세계관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한자 문화의 논리 그리고 그 뿌리인 유교 사상의 세계관이 한국 문화의 기본적이고 무의식적인 인지 구조라는 것이다. 한편 다른 거리에서 강신표는 불교 문화의 한 특성인 선종 전통의 신비주의에 대해서도 이를 대대문화 문법의 일부로 끌어당기기도 한다. 이것은 다시 한자 문화의 특징이 언어를 논리로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느끼는 정체성 속에서 현현되는 문화이기 때문이라는 말로 설명된다. 그러면서 그는 유교나 불교는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총체적인 형태로 작용하는 것이며 유교나 불교 모두 한자 문화권에 내재하는 구조적 원리가 공통 분모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인이 최대 공약수로서의 문화 구조, 즉 저변에 흐르는 지속적이고 공통적인 사고 형식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 문화의 구조적 원리적 특징이라고 하는 대대문화 문법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낀 강신표는 그것을 구성하는 내용상 특징으로 급수성, 집단성, 연구변이성 세 가지를 거론한다. 급수성이란 모든 관계, 특히 인간관계를 상하수직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의 인식들을 말한다. 집단성은 한국인들이 사람을 인식할 때 각 개인의 개별적인
이로써 또 강신표 교수님의 추모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학문적인 업적을 기여주신 분도 있으시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선생님을 추억하는 분들도 있어서 선생님 기뻐하시길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석치 학술상 늦어지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